안심, 보이는 안전, 국민의 안전, 오늘도 운, 여기는 원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보라 DJ 손다정입니다. 오늘 원보라는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인터뷰 온입니다. 누군지 궁금하시다고요? 광고부터 듣고 그분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보라 인터뷰 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핵생 핵사의 길을 걷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옆에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발음도 좀 어려워요.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라는 곳이 있던데 여기는 어떤 거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모든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어떤 법제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정하는 그런 국제기구입니다. 사실 이제 국제기구라 그러면 WHO라든지 UN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요거는 독특하게도 전문가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민간기구로 되어 있고요. 방사선 선량 한도라든지 이런 거를 국제적으로 여기서 제시를 하면 각국에서 또 그것을 다 채택을 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기준을 권고하는 곳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사실 방사선에 대해서 이런 국제기구가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좀 생소하거든요. 핵의학과는 어떤 곳인가요? 핵의학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해부학이라고 잘못 듣는 분도 있고 회계학이 있어요. 회계학이요? 예, 방사능 물질을 인체에 투여해서 진단 또는 치료를 하는 과입니다. 아, 사실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진짜 핵물질이에요? 그런데 사실 핵물질이에요. 진짜네요? 네네. 예를 들어서 파킨슨 뇌 촬영을 한다든지 알츠하이머 질병을 아주 조기에 진단하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암도 진단이 가능하죠. 네. 왜냐하면 거기 방사능 물질에다가 이 특정 질환을 찾아가는 거를 달면 얘가 쫓아가요. 미사일처럼.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고 조직 검사를 해야지만 이분이 진짜 알츠하이머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촬영만 해도 주사 하나 맞고 촬영하면 그냥 나오죠. 제가 몰랐던 영역이 또 이렇게 있었네요. 이번에는 교수님과 방사선 이야기에 관련해서 좀 색다르게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방사선 속설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요. 비행기를 타면은 높은 고도로 올라가서 우주 방사선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들었어요. 장거리 비행을 많이 하면은 그럼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나요? 건강에 이상이 생길 정도는 않은데요. 지상에 있는 것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태양에서 방사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구는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어서 걔네들을 다 밀어냅니다. 그렇지만 이게 N극, S극이 있는 이 남북극에서는 그 부분이 이렇게 지상으로 떨어져요.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유럽 같은 데 가면 특히 그 북극 항로를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주에서 오는 방사능을 더 많이 받게 되죠. 승무원이나 조종사분들은 많이 타면은 더 많이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분들 중에 제일 많이 타는 것을 이제 저희가 가정을 해서 계산을 했을 때 보통 한 6mSv 정도 받는 걸로 돼요. 그래서 그 정도 범위 안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럼 두 번째 궁금증인데요. 방사능이 몸속에 축적되면 낮은 농도라도 위험하다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대부분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대부분의 방사능은 우리 몸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삼중수소 같은 건 물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소변으로 바로 배설되고요. 라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가스 형태인데 또 흡입을 하면 바로 숨을 내쉬면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그 축적의 위험성을 어디서 했냐면 중금속 때문에 대부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이 아니라 일반 납이라든지 카드뮴이라든지 이런 중금속 물질들은 대부분 간에 쌓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방사능을 띠는 중금속도 있긴 있어요. 그래요? 예, 그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같은 거고요. 근데 우라늄 같은 경우는 워낙 방사능이 작게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라늄이 우리가 먹었을 때 네. 금금속 때문에 중독으로 죽을 수는 있는데 그거에서 나오는 방사능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아니다. 그럼 이 속설도 오해였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도 드려볼게요.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이라는 얘기를 뉴스에서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일단 자연 방사선은 모두 다 오염이 돼 있고요. 아, 그것조차 네, 오염이라고 네. 표현을 하는군요. 네. 다른 개념인 줄 알았어요. 네, 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우리 1960년대부터 한 70, 80년대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들이 네. 실험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어디를 측정해도 세슘이 나옵니다. 그렇구나. 예, 그 대신 양 자체가 워낙 작아요. 자연 방사선 칼륨에 비하면 보통 한 1000분의 1 정도 양이 이제 들어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뭐 극미량이 오염돼 있지만 우리가 너무 양이 작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것뿐이죠. 이 음식 먹으면 내 몸에서도 방사능이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측정하면 다 나오고요. 다 나와요? 음식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칼륨이고요. 칼륨 40이라고 일반 칼륨이 아닌 방사능 내는 칼륨이 미량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병원에 가면 전신계수기라고 방사능을 측정하는 기기가 있어요. 네. 거기서 가지고 한 5분 정도 서 있으면 내 몸의 방사능을 알 수가 있어요. 알고 싶어요. 저 지금 네. 제 몸에서 얼마나 많은 방사능이 네. 배출되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방사선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교수님. 이게 이렇게 재밌을 일인가 싶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잠깐 쉬어가는 타임이 있어요. 교수님, 네, 광고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오늘 원보라는 인터뷰 온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서울대 의대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님과 함께 방사선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또 먹는 게 계속 이어집니다.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미역이나 다시마가 체내 방사선을 해독해준다는 이야기 사실인가요? 아니요. 해독제는 아니에요. 그건 이제 좀 오해고요. 네. 그 대신 방사능 요오드를 막아주는 역할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방사성 요오드라는 그건 것은 뭐죠? 후쿠시마 체르노빌에서 가장 많이 쏟아져 나왔던 방사능 물질 중에 하나고요. 사람이 그거를 섭취를 하면 네. 갑상선으로만 가요. 갑상선으로. 예, 그래서 체르노빌에서는 그 주변 지역에 어린이들 갑상선암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네. 근데 방사능 요오드는 또 갑상선암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원자로 안에 있는 방사능 요오드를 캡슐 형태로 만들어서 고용량을 주면 네. 갑상선암이 죽어요. 왜 그게 다르게 작용하는 거예요? 용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요, 네. 세포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암이 생길 수 없이 다 죽는데요. 아. 애매하게 들어가면 그 중에 일부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걔가 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사능 요오드를 먹는다고 해서 갑상선암이 다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중에서 고용량이 들어오면 한 1% 정도에서 갑상선암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오드를 미리 많이 먹어 놓잖아요. 네. 그럼 방사능 요오드가 못 들어갑니다. 아. 왜냐하면 이미 갑상선에 일반 요오드가 꽉 차 있으면요, 새로 들어온 요오드를 더 섭취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전 주변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네. 사고가 나자마자 요오드를 알약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그걸 먹으면 방사능 요오드가 몸에 들어와도 남아있지 않고 다 배설되고 말아버리죠. 김, 미역이, 다시마 이런 네. 것들이 요오드가 요오드가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먹으면 이 방사능 요오드에 대한 보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일단 그런 해조류는 일단 많이 먹는 게 좋긴 하겠네요. 평상시에 많이 네. 먹으면 우리 갑상선암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려워. 네. 요오드가 너무 많이 들어도 안 좋은 걸로 돼 있고요. 네. 사고가 났을 때 갑상선을 보호할 수 있는 요오드 약이 없다면 대용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 질문도 드려볼게요. 영화를 보면 방사선에 노출되면 갑자기 초능력이 생긴다거나 멋있는 돌연변이로 변신을 해요. 이거는 일리가 있나요? 실제로 이제 방사능을 많이 쪼이면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암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기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길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라라든지 네. 헐크라든 헐크라든지. 거는 항상 영화 속에서 나오지만 네. 실제로 실존하지는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형이 발생할 정도의 양은 100mSv 이상의 굉장히 고설량을 맞아야 되고요. 네. 그 발단설량이 100이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방사선 사고에서나 일어날 일이 네. 있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때는 100을 넘은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생존자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한테 기형이 더 증가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역시 영화 속 내용은 영화일 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건 알았습니다. 자, 오늘 원보라에서 강건욱 교수님과 함께 방사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방사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워 하는데요. 특히 의료 방사선에 대한 많은 공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CT나 뭐 이런 것을 촬영할 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검사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안 하게 돼서 더 위험한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방사선은 큰 문제가 없고 공부를 조금 어느 정도는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원보라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런 막연한 공포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원보라 인터뷰 5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쉽지만 원보라는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더 재미있고 유용한 콘텐츠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원한이를 향한 사랑의 표시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럼 원한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원보라 DJ 손다정이었습니다. 그럼 안녕!